공급을 협박해라.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요구했습니다. 한 나라가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압박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옆 나라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그 거절한 나라 없이는 미국도 미사일 한 발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협박했더니 기술로 받아쳤고 군대로 위협했더니 데이터로 눌러버렸습니다. 굴복한 나라는 30%를 뜯겼고 거절한 나라는 5%로 끝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가와하라 켄지입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관료입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그냥 이웃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 북한을 마주한 최전방 국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은 방위성 7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고 주제는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었습니다. 통상산업성 관료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화로 약 770조 원. 45일 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즉시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1,000조 원입니다. 그 77%에 해당하는 돈을 45일 안에 내라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원금 회수 전까지는 절반씩,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갑니다. 투자가 실패하면요? 전액 우리가 손실을 떠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100% 지고 수익은 미국이 90% 가져가는 구조. 누가 봐도 불공평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은 이미 기본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우리의 핵심 산업이 관세 폭탄을 맞으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관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성공해도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미국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금 직접 투자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다시 거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국이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모두 거부하자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한국이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 한반도 불안정이 고조되면 주일 미군의 전략적 부담이 급증합니다.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우리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사실상 우리의 1차 방어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식 채널에서는 더 강경한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되묻고 있었습니다. 갈 테면 가보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미국이 압박하면 계산하기 바빴는데 한국은 왜 흔들리지 않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행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평가.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의 전략적 공급국이다. 첨단 배터리용 광물, 전자급 실리콘, 그리고 군사용 고순도 텅스텐을 생산하고 있다. 텅스텐.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광산은 비중 국권 최대 고순도 텅스텐 공급원 중 하나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 한국은 국내 생산량의 45%를 미국에 장기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텅스텐은 탄도미사일 탄두 질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의 텅스텐 공급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비스무트의 42%, 인듐의 15%, 안티모니까지. 탄약, 포탄, 정밀 유도 무기, 레이더. 미국의 국방 산업을 지탱하는 소재들이 한국에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북한을 막는 최전방. 반도체와 자동차로 경쟁하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이다. 저는 그 표현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처음부터 실행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던 겁니다. 갈 테면 가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자식들 먹이려 논밭을 일구셨던 아버지. 그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이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외국인인 저도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다카이치 류 의원의 총재 선거 캠프에 정책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경 보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역사 문제에서도 한치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거 전략 회의에서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셔야 합니다. 보수 지지층이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참배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어오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립 여당 대표가 언론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야스쿠니 참배가 외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위성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읽었던 보고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텅스텐 45%, 미사일 생산 불가능, 한국 없이는 미국의 국방 산업이 멈춘다. 저는 천천히 계산해 봤습니다. 야스쿤이 참배를 강행하면 한국이 반발할 것입니다. 외교 관계가 냉각됩니다. 안보 협력이 약화됩니다. 미국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고립됩니다. 종이에 2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 무기. 일본의 전략적 가치.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물음표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총리 관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무성 관료가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방위성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참배를 보류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참배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어오른다고 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기어오른 건 우리였다. 야스쿠니 파문이 가라앉을 무렵 제 책상에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에서 발행한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라는 문서였습니다. 목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 지리적 위치와 기지 제공. 한국의 전략적 가치 산업적 공급망과 기술력. 저는 일본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략적 기지를 제공하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의 연합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좋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치는 주로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 국한된다. 미국의 첨단 산업이나 국방 산업의 필수적인 공급망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는 한국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 숫자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핵심 광물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저는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일본의 가치는 대체 가능하다. 한국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일본의 군사기지는 필리핀, 괌, 대만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 대체 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한동안 그 2단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지리적 가치.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위치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TV가 뭐지? LG야. 왜? 냉장고는? 삼성이고. 왜 갑자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제산업성과의 합동회의에서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핵심 장비와 소재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려고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의원이 총리 자리에 오른 뒤 처음 맞이하는 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방위성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협상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30% 인상,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차세대 전투기 24대 추가 도입.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24대면 36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입니다. 이지스함 2척 추가 건조. 한 척에 15억 달러, 2척이면 30억 달러. 또 4조 원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미국산 무기에 쏟아붓는 돈이 2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화로 28조 원.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젊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5% 인상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5%요? 누군가가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30%인데요. 발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강하게 저항했고 미국이 결국 양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의 압박을 받은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상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입니다. 미국도 그 전략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는 텅스텐 공급 카드가 조용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텅스텐 공급 카드가 협상력의 핵심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두 나라의 협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우리가 가져간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다는 두려움.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이 줄어들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두려움. 두려움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주게 됩니다. 한국은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데이터였습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미사일 생산 불가, 반도체 공급망 핵심.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답은 지난 30년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핵심 광물을 캐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국의 전략을 따르고 미국제 무기를 사고 미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새로운 방위력 강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팀의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더 들여오면 방공 능력이 강화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무기들은 모두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통제합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독자적인 방위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억 달러. 5년. 미국산 무기.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고 기술을 쌓고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나라. 무기를 사고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 두 나라의 방향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방향 그 자체였습니다. 5%와 30%의 차이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방위성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위 산업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방위성 고위 관료들, 자위대 장성들, 경제산업성 관계자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 2020년 30억 달러, 2024년 170억 달러.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닙니다. 자주포는 나토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차는 독일의 최신 전차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에서만 자주포를 600문 이상 주문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 개발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소수 국가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그런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도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며 주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선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마모토 차장, 발표 내용이 너무 한국 중심적이지 않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건 데이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지난 30년간 읽어온 방위 정책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권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시작 전권을 가져오고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핵심 광물로 협상력을 확보하고 동맹이 돼 끌려다니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질서 있고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만들어낸 30년. 그 두 줄을 적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 한국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따르는 동안 한국은 자신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는 동안 한국은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협상 테이블에서 5%를 지켜낸 나라와 30%를 뜯긴 나라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것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는 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저 노인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저는 결국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공식 명목은 방위산업교류 세미나 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속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도심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반듯하게 정비된 도시의 풍경.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쿄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거리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는 일본의 기술력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넓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나라였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일했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세대의 눈물과 땀이 오늘의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전후 일본을 재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한국의 아버지 세대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조건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일궈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세대가 흘린 눈물의 무게가 지금 이 나라를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강 앞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없는 동아시아,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결론은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 2줄을 적고 나서 오랫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한 일본인 방위성 관료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자동차 수출국, 북한과 마주한 나라.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부끄러울 만큼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협박 카드를 꺼냈을 때 거절한 나라입니다. 군대로 위협했을 때 데이터로 맞선 나라입니다. 남들이 무기를 살 때 무기를 만들었고 남들이 의존할 때 자립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았던 부모 세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울의 한강 앞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지금 이 순간도 세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만들어낸 부모 세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이 곧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